여기 계신다면 아마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제 풀어낼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진정으로 똑똑한 남자들은 단지 아는 것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강점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적절한 때의 침묵이 천마디의 재치 있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이발소, 가로등 아래 조용히 산책하는 남자들을 지켜보면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청하고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저 들어주기 위해 침묵을 채우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신뢰도를 쌓거나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남자들은 특정 문구를 피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은 그 가치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종종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틀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주의한 말의 대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계속 읽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길을 명확하고 힘차게 그리고 조금 더 침묵하며 걸어갑시다. 1.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무해하고 자신감 있게 들리지만 조용히 마음을 독살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장을 많이 말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해주거나 익숙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말입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렸죠. 몇 년 전 워크숍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연사분이 제가 12번쯤 읽었던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멍하니 듣다가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붙인 한 문장이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 문장을 놓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가 종종 하는 말은 나는 배우는 게 끝났어 입니다. 그건 지성이 아니라 교묘한 가면을 쓴 자존심입니다. 금욕주의는 자존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합니다. 우리가 삶의 학생이 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자존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네카는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용구가 아니라 하나의 도전입니다. 저는 커피숍에서 은퇴한 해군 장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0대였고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가 100번은 들었을 법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시하는 대신 몸을 기울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배를 지휘하고 폭풍 속으로 병사들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초보자처럼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기심을 잃으면 슬로모션처럼 죽어가는 날이 오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지성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끼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보여주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고치지 않습니다. 침묵을 다음 의견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존중의 장소,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비록 그것이 뉘앙스, 세부사항, 표현의 변화일지라도 말입니다. 침묵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래,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트로피처럼 모으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여깁니다. 오늘 발을 들여놓으면 어제와 같은 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성장하려면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면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고집하는 목소리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토마스라는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판단을 신뢰하게 만드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체계적이며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어떤 말보다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서비스 확장 제한, 새로운 마케팅 방식, 심지어 서류 작업을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까지 무엇이든 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는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그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작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기보다는 두려움에 떨며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토마스는 게으르거나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노력을 멈췄습니다. 6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재앙이 될 뻔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촉박한 마감일, 절반의 예산, 그리고 함께 일해본 적 없는 팀원들까지. 제 안의 낡은 목소리가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저서에서 읽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신의 능력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유용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제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작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큰 도약은 없고 그저 꾸준히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천재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을 논리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은 미지의 것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분함과 집중력, 그리고 규율을 가지고 조각조각 마주합니다. 그들은 전체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걷는 것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그것이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스토아적 용기는 무모한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역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끈기입니다. 이것이 소음과 명확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쨌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길을 볼 만큼 충분히 멀리 걷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내 잘못이 아니야. 압박감을 느낄 때 남자의 입에서 조용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특히 사업, 사랑, 인생에서 일이 잘못될 때 이 말은 무해하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지적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결과를 만들어낼 힘도 함께 회피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책임감이란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크라는 사람을 예전에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했는데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은 지켜지지 않았고 곳곳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고객은 떠났습니다. 마크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고객은 체계적이지 못했고 시장 상황은 열악했으며 팀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느라 바빠서 다음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즉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그리고 또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문제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바로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주체성을 되찾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고쳐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제 삶에서 이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제가 기술적으로 옳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무시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어조, 제가 만들어낸 추측, 제가 놓친 준비 등이었죠. 그 부분은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반응적인 태도를 멈추고 책임감을 갖게 되며 책임감은 힘이 든 곳입니다. 비난은 쉽고 값싸고 박수갈채를 받지만 결국에는 발목을 잡습니다. 책임감은 더 무겁지만 인격과 지혜라는 근육을 키워줍니다. 책임감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문제에 대비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조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탓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음으로써 모범을 보입니다. 4. 도움은 필요 없어. 많은 남성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뒤에서 내가 해낼 수 있어. 아무도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일 뿐입니다. 고귀하고 심지어 영웅적으로 들립니다.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우리가 존경하도록 배운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외로운 늑대, 침묵의 전사,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서서히 자신 안으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제이콥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에 그는 대부분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으로 사업을 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커피를 마시며 그가 제게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있잖아, 20년 동안 나는 강하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내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 짐을 나눠 짊어지면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남자답지 못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신경 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화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이콥처럼 저도 같은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패이고 침묵은 힘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에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성공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장은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타인에게 의지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왜 우리는 자존심 뒤에 숨어야 할까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잠시라도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연결과 상호 지원은 인간을 단순히 강인함뿐 아니라 회복력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립을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제력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협력과 형제애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짐을 혼자 지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정의 책상에 앉아 압박감, 마감일, 가족 스트레스, 머릿속에 조용한 전쟁에 휩싸인 적이 있죠.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더 조용해지고 더 강해지더니 마침내 친구, 멘토, 그리고 그저 들어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다시 인간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찾은 건 비난이 아니라 안도감, 명료함,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강인함이었어요. 때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모든 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난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강인함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갑옷을 입은 자존심일까요? 진정한 강인함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언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실패보다 더 많은 꿈을 조용히 끝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드라마나 눈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합리적이고 심지어 현명하게 들립니다. 난 그럴 나이도 안 됐어. 우리는 때로는 농담처럼, 때로는 실망을 피하기 위해 속으로 속삭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것은 유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 내 시대는 지났어,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이미 지나갔어 라고 말하는 조용한 종류의 체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믿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목적의식마저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7세에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어린 학생은 20대였고 강사는 그의 나이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거의 나가버릴 뻔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젊은이의 게임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무렵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노인의 손을 담은 사진 시리즈는 수업 내내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의 기술이 아니라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삶이 그에게 의미를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 남아있다고 믿는 그의 용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힌 게 바로 그겁니다. 난 너무 늙었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해 자주 썼는데 어두운 예언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질문입니다. 저는 60대에 새 사업을 시작하고 그림을 배우고 다시 사랑에 빠지고 아버지가 없었던 소년들을 멘토링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훨씬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난 그럴 나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잠기지 않았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사람은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스토아 하파의 지혜는 성장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의도적이고 더 집중적이며 서두르거나 무모하지 않고 오히려 명확함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쫓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나침반이 되고 상처는 이야기가 되며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있든 단 10일밖에 남지 않았든 살아가야 할 무언가 쌓아 올리고
나누고 배워야 할 무언가가 여전히 있습니다. 조용한 거짓말이 당신의 것을 훔치지 못하게 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나중에 할게. 이보다 더 순수하고 위험한 말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들리며 마치 미리 계획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도가 죽어가는 부드러운 무덤이 됩니다. 저는 한때 에릭이라는 남자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의 아들 둘, 그리고 그를 흠모하는 아내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꼭 해내겠다고 다짐한 일들의 목록처럼. 다음 주에 편지를 써야지, 일이 한산해지면 애들 데리고 캠핑 가야지, 연휴 끝나고 동생이랑 잘 해결해야지.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에릭에게 전화가 왔다.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대화도 마무리도 없이 그저 침묵과 보내지 않은 메시지 초안만 남았다. 그가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건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스토아 학파는 시간을 결코 미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을 유한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스스로에게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라고 되뇌었다. 병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성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미루는 것은 미묘한 무언가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기회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전화, 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미루면 우리는 주머니 속 돌멩이처럼 그것들을 품고 다닙니다.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을 때조차 그것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의 행동, 감정,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보내려고 했던 편지들이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였습니다. 하려고 했던 대화들이 있었지만 지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 하나하나가 작고 조용한 후회가 되었지만 그것들이 쌓여 결국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무거움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나중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우리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말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은 종종 완벽한 후회 속에 살게 되니까요. 아마도 해롭지 않아 보이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어쩌면 좌절감에 빠졌을 때, 어쩌면 대화를 마무리하며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나야. 자기 인식처럼, 수용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평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항복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5단어 아래에는 성장을 멈추겠다는 결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닐이라는 남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업무에 매우 능숙하고 매우 독립적이었지만 한 가지, 바로 그의 화를 잘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팀원들에게 쏘아붙이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토론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마침내 그에게 따져붙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게 바로 내가 항상 그래왔던 모습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건드릴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영구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 끊임없이 변명하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도전하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성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연습, 성찰,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그 본성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데 심지어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에서 옵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질 용기. 이게 진짜 나인가? 아니면 그저 익숙해진 모습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여러 번 던졌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생각에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릴까봐, 존중받지 못할까봐, 그리고 제가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들키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가 겪은 일은 변화에 필요한 것, 즉 취약함, 겸손, 노력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편하지만 지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변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일에서 도망치지 않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는 자기 통제가 완벽함이 아니라 끈기라고 가르칩니다. 우연히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오늘은 불편하더라도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현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선언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바로 저예요라고 말할 때 저는 지금 다른 것을 듣습니다. 두려움과 피로가 느껴집니다. 노력하는 데 지쳤지만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인간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변화이고 삶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바로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 말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꼼짝 못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리는 다음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당신 안에 고요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소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요함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구독하세요. 다음 묵상에서 만나요. 여기 계신다면 아마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제 풀어낼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진정으로 똑똑한 남자들은 단지 아는 것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강점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적절한 때의 침묵이 천마디의 재치 있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이발소, 가로등 아래 조용히 산책하는 남자들을 지켜보면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청하고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저 들어주기 위해 침묵을 채우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신뢰도를 쌓거나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남자들은 특정 문구를 피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은 그 가치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종종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틀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주의한 말의 대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계속 읽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길을 명확하고 힘차게 그리고 조금 더 침묵하며 걸어갑시다. 1.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무해하고 자신감 있게 들리지만 조용히 마음을 독살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장을 많이 말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해주거나 익숙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말입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렸죠. 몇 년 전 워크숍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연사분이 제가 12번쯤 읽었던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멍하니 듣다가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붙인 한 문장이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 문장을 놓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가 종종 하는 말은 나는 배우는 게 끝났어 입니다. 그건 지성이 아니라 교묘한 가면을 쓴 자존심입니다. 금욕주의는 자존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합니다. 우리가 삶의 학생이 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자존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네카는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용구가 아니라 하나의 도전입니다. 저는 커피숍에서 은퇴한 해군 장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0대였고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가 100번은 들었을 법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시하는 대신 몸을 기울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배를 지휘하고 폭풍 속으로 병사들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초보자처럼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기심을 잃으면 슬로모션처럼 죽어가는 날이 오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지성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끼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보여주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고치지 않습니다. 침묵을 다음 의견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존중의 장소,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비록 그것이 뉘앙스, 세부사항, 표현의 변화일지라도 말입니다. 침묵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래,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트로피처럼 모으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여깁니다. 오늘 발을 들여놓으면 어제와 같은 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성장하려면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면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고집하는 목소리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토마스라는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판단을 신뢰하게 만드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체계적이며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어떤 말보다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서비스 확장 제한, 새로운 마케팅 방식, 심지어 서류 작업을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까지 무엇이든 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는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그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작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기보다는 두려움에 떨며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토마스는 게으르거나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노력을 멈췄습니다.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재앙이 될 뻔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촉박한 마감일, 절반의 예산, 그리고 함께 일해본 적 없는 팀원들까지 제 안의 낡은 목소리가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저서에서 읽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신의 능력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유용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제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작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큰 도약은 없고 그저 꾸준히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천재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을 논리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은 미지의 것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분함과 집중력, 그리고 규율을 가지고 조각조각 마주합니다. 그들은 전체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걷는 것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그것이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스토아적 용기는 무모한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역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끈기입니다. 이것이 소음과 명확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쨌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길을 볼 만큼 충분히 멀리 걷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내 잘못이 아니야. 압박감을 느낄 때 남자의 입에서 조용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특히 사업, 사랑, 인생에서 일이 잘못될 때 이 말은 무해하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지적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결과를 만들어낼 힘도 함께 회피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책임감이란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크라는 사람을 예전에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했는데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은 지켜지지 않았고 곳곳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고객은 떠났습니다. 마크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고객은 체계적이지 못했고 시장 상황은 열악했으며 팀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느라 바빠서 다음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즉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그리고 또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문제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바로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주체성을 되찾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고쳐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제 삶에서 이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제가 기술적으로 옳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무시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어조, 제가 만들어낸 추측, 제가 놓친 준비 등이었죠. 그 부분은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반응적인 태도를 멈추고 책임감을 갖게 되며 책임감은 힘이 든 곳입니다. 비난은 쉽고 값싸고 박수갈채를 받지만 결국에는 발목을 잡습니다. 책임감은 더 무겁지만 인격과 지혜라는 근육을 키워줍니다. 책임감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문제에 대비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조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탓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음으로써 모범을 보입니다. 4. 도움은 필요 없어. 많은 남성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뒤에서 내가 해낼 수 있어. 아무도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일 뿐입니다.
고귀하고 심지어 영웅적으로 들립니다.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우리가 존경하도록 배운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외로운 늑대, 침묵의 전사,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서서히 자신 안으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제이콥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에 그는 대부분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으로 사업을 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커피를 마시며 그가 제게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있잖아, 20년 동안 나는 강하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내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 짐을 나눠 짊어지면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남자답지 못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신경 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화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이콥처럼 저도 같은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패이고 침묵은 힘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에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성공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장은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타인에게 의지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왜 우리는 자존심 뒤에 숨어야 할까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잠시라도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연결과 상호 지원은 인간을 단순히 강인함뿐 아니라 회복력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립을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제력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협력과 형제애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짐을 혼자 지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정의 책상에 앉아 압박감, 마감일, 가족 스트레스, 머릿속에 조용한 전쟁에 휩싸인 적이 있죠.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더 조용해지고 더 강해지더니 마침내 친구, 멘토, 그리고 그저 들어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다시 인간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찾은 건 비난이 아니라 안도감, 명료함,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강인함이었어요. 때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모든 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난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강인함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갑옷을 입은 자존심일까요? 진정한 강인함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언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실패보다 더 많은 꿈을 조용히 끝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드라마나 눈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합리적이고 심지어 현명하게 들립니다. 난 그럴 나이도 안 됐어. 우리는 때로는 농담처럼 때로는 실망을 피하기 위해 속으로 속삭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것은 유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 내 시대는 지났어,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이미 지나갔어 라고 말하는 조용한 종류의 체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믿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목적의식마저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7세에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어린 학생은 20대였고 강사는 그의 나이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거의 나가버릴 뻔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젊은이의 게임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무렵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노인의 손을 담은 사진 시리즈는 수업 내내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의 기술이 아니라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삶이 그에게 의미를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 남아있다고 믿는 그의 용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힌 게 바로 그겁니다. 난 너무 늙었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해 자주 썼는데 어두운 예언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질문입니다. 저는 60대에 새 사업을 시작하고 그림을 배우고 다시 사랑에 빠지고 아버지가 없었던 소년들을 멘토링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훨씬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난 그럴 나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잠기지 않았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은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스토아 하파의 지혜는 성장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의도적이고 더 집중적이며 서두르거나 무모하지 않고 오히려 명확함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쫓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나침반이 되고 상처는 이야기가 되며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있든 단 10일밖에 남지 않았든 살아가야 할 무언가, 쌓아 올리고 나누고 배워야 할 무언가가 여전히 있습니다. 조용한 거짓말이 당신의 것을 훔치지 못하게 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나중에 할게. 이보다 더 순수하고 위험한 말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들리며 마치 미리 계획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도가 죽어가는 부드러운 무덤이 됩니다. 저는 한때 에릭이라는 남자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의 아들 둘, 그리고 그를 흠모하는 아내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꼭 해내겠다고 다짐한 일들의 목록처럼. 다음 주에 편지를 써야지, 일이 한산해지면 애들 데리고 캠핑 가야지, 연휴 끝나고 동생이랑 잘 해결해야지.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에릭에게 전화가 왔다.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대화도 마무리도 없이 그저 침묵과 보내지 않은 메시지 초안만 남았다. 그가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건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스토아 학파는 시간을 결코 미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을 유한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스스로에게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라고 되뇌었다. 병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성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미루는 것은 미묘한 무언가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기회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전화, 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미루면 우리는 주머니 속 돌멩이처럼 그것들을 품고 다닙니다.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을 때조차 그것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의 행동, 감정,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보내려고 했던 편지들이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였습니다. 하려고 했던 대화들이 있었지만 지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 하나하나가 작고 조용한 후회가 되었지만 그것들이 쌓여 결국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무거움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나중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우리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말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은 종종 완벽한 후회 속에 살게 되니까요. 아마도 해롭지 않아 보이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어쩌면 좌절감에 빠졌을 때, 어쩌면 대화를 마무리하며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나야. 자기 인식처럼, 수용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평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항복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5단어 아래에는 성장을 멈추겠다는 결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닐이라는 남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업무에 매우 능숙하고 매우 독립적이었지만 한 가지, 바로 그의 화를 잘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팀원들에게 쏘아붙이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토론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마침내 그에게 따져붙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게 바로 내가 항상 그래왔던 모습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건드릴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영구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 끊임없이 변명하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도전하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성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연습, 성찰,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그 본성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데 심지어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에서 옵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질 용기, 이게 진짜 나인가? 아니면 그저 익숙해진 모습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여러 번 던졌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생각에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릴까봐, 존중받지 못할까봐, 그리고 제가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들키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가 겪은 일은 변화에 필요한 것, 즉 취약함, 겸손, 노력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편하지만 지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변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일에서 도망치지 않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는 자기 통제가 완벽함이 아니라 끈기라고 가르칩니다. 우연히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오늘은 불편하더라도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현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선언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바로 저예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지금 다른 것을 듣습니다. 두려움과 피로가 느껴집니다. 노력하는 데 지쳤지만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인간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변화이고 삶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바로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 말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꼼짝 못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리는 다음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당신 안에 고요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소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요함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구독하세요. 다음 묵상에서 만나요. 여기 계신다면 아마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제 풀어낼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진정으로 똑똑한 남자들은 단지 아는 것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강점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적절한 때의 침묵이 천마디의 재치 있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이발소, 가로등 아래 조용히 산책하는 남자들을 지켜보면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청하고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저 들어주기 위해 침묵을 채우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신뢰도를 쌓거나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남자들은 특정 문구를 피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은 그 가치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종종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틀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주의한 말의 대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계속 읽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길을 명확하고 힘차게 그리고 조금 더 침묵하며 걸어갑시다. 1.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무해하고 자신감 있게 들리지만 조용히 마음을 독살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장을 많이 말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해주거나 익숙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말입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렸죠. 몇 년 전 워크숍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연사분이 제가 12번쯤 읽었던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멍하니 듣다가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붙인 한 문장이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 문장을 놓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가 종종 하는 말은 나는 배우는 게 끝났어 입니다. 그건 지성이 아니라 교묘한 가면을 쓴 자존심입니다. 금욕주의는 자존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합니다. 우리가 삶의 학생이 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자존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네카는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용구가 아니라 하나의 도전입니다. 저는 커피숍에서 은퇴한 해군 장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0대였고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가 100번은 들었을 법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시하는 대신 몸을 기울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배를 지휘하고 폭풍 속으로 병사들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초보자처럼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기심을 잃으면 슬로모션처럼 죽어가는 날이 오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지성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끼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보여주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고치지 않습니다. 침묵을 다음 의견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존중의 장소,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비록 그것이 뉘앙스, 세부사항, 표현의 변화일지라도 말입니다. 침묵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래,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트로피처럼 모으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여깁니다. 오늘 발을 들여놓으면 어제와 같은 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성장하려면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면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고집하는 목소리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토마스라는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판단을 신뢰하게 만드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체계적이며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어떤 말보다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서비스 확장 제한, 새로운 마케팅 방식, 심지어 서류 작업을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까지 무엇이든 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는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그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작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기보다는 두려움에 떨며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토마스는 게으르거나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노력을 멈췄습니다. 몇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재앙이 될 뻔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촉박한 마감일, 절반의 예산, 그리고 함께 일해본 적 없는 팀원들까지. 제 안의 낡은 목소리가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저서에서 읽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신의 능력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유용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제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작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큰 도약은 없고 그저 꾸준히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천재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을 논리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은 미지의 것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분함과 집중력, 그리고 규율을 가지고 조각조각 마주합니다. 그들은 전체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걷는 것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그것이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스토아적 용기는 무모한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역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끈기입니다. 이것이 소음과 명확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쨌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길을 볼 만큼 충분히 멀리 걷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내 잘못이 아니야. 압박감을 느낄 때 남자의 입에서 조용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특히 사업, 사랑, 인생에서 일이 잘못될 때 이 말은 무해하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지적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결과를 만들어낼 힘도 함께 회피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책임감이란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크라는 사람을 예전에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했는데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은 지켜지지 않았고 곳곳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고객은 떠났습니다. 마크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고객은 체계적이지 못했고 시장 상황은 열악했으며 팀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느라 바빠서 다음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즉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그리고 또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문제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바로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주체성을 되찾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고쳐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제 삶에서 이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제가 기술적으로 옳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무시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어조, 제가 만들어낸 추측, 제가 놓친 준비 등이었죠. 그 부분은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반응적인 태도를 멈추고 책임감을 갖게 되며 책임감은 힘이 든 곳입니다. 비난은 쉽고 값싸고 박수갈채를 받지만 결국에는 발목을 잡습니다. 책임감은 더 무겁지만 인격과 지혜라는 근육을 키워줍니다. 책임감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문제에 대비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조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탓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음으로써 모범을 보입니다. 4. 도움은 필요 없어. 많은 남성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뒤에서 내가 해낼 수 있어. 아무도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일 뿐입니다. 고귀하고 심지어 영웅적으로 들립니다.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우리가 존경하도록 배운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외로운 늑대, 침묵의 전사,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서서히 자신 안으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제이콥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에 그는 대부분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으로 사업을 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커피를 마시며 그가 제게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있잖아, 20년 동안 나는 강하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내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 짐을 나눠 짊어지면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남자답지 못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신경 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화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이콥처럼 저도 같은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패이고 침묵은 힘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에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성공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장은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타인에게 의지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왜 우리는 자존심 뒤에 숨어야 할까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잠시라도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연결과 상호 지원은 인간을 단순히 강인함뿐 아니라 회복력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립을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제력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협력과 형제애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짐을 혼자 지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정의 책상에 앉아 압박감, 마감일, 가족 스트레스, 머릿속에 조용한 전쟁에 휩싸인 적이 있죠.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더 조용해지고 더 강해지더니 마침내 친구, 멘토, 그리고 그저 들어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다시 인간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찾은 건 비난이 아니라 안도감, 명료함,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강인함이었어요. 때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모든 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난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강인함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갑옷을 입은 자존심일까요? 진정한 강인함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언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실패보다 더 많은 꿈을 조용히 끝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드라마나 눈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합리적이고 심지어 현명하게 들립니다. 난 그럴 나이도 안 됐어. 우리는 때로는 농담처럼 때로는 실망을 피하기 위해 속으로 속삭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것은 유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 내 시대는 지났어,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이미 지나갔어 라고 말하는 조용한 종류의 체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믿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목적의식마저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7세에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어린 학생은 20대였고 강사는 그의 나이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거의 나가버릴 뻔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젊은이의 게임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무렵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노인의 손을 담은 사진 시리즈는 수업 내내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의 기술이 아니라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삶이 그에게 의미를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 남아있다고 믿는 그의 용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힌 게 바로 그겁니다. 난 너무 늙었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해 자주 썼는데 어두운 예언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질문입니다. 저는 60대에 새 사업을 시작하고 그림을 배우고 다시 사랑에 빠지고 아버지가 없었던 소년들을 멘토링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훨씬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난 그럴 나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잠기지 않았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은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스토아 하파의 지혜는 성장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의도적이고 더 집중적이며 서두르거나 무모하지 않고 오히려 명확함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쫓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나침반이 되고 상처는 이야기가 되며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있든 단 10일밖에 남지 않았든 살아가야 할 무언가, 쌓아 올리고 나누고 배워야 할 무언가가 여전히 있습니다. 조용한 거짓말이 당신의 것을 훔치지 못하게 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나중에 할게. 이보다 더 순수하고 위험한 말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들리며 마치 미리 계획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도가 죽어가는 부드러운 무덤이 됩니다. 저는 한때 에릭이라는 남자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의 아들 둘, 그리고 그를 흠모하는 아내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꼭 해내겠다고 다짐한 일들의 목록처럼. 다음 주에 편지를 써야지, 일이 한산해지면 애들 데리고 캠핑 가야지, 연휴 끝나고 동생이랑 잘 해결해야지.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에릭에게 전화가 왔다.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대화도 마무리도 없이 그저 침묵과 보내지 않은 메시지 초안만 남았다. 그가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건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스토아 학파는 시간을 결코 미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을 유한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스스로에게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라고 되뇌었다. 병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성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미루는 것은 미묘한 무언가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기회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전화, 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미루면 우리는 주머니 속 돌멩이처럼 그것들을 품고 다닙니다.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을 때조차 그것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의 행동, 감정,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보내려고 했던 편지들이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였습니다. 하려고 했던 대화들이 있었지만 지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 하나하나가 작고 조용한 후회가 되었지만 그것들이 쌓여 결국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무거움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나중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우리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말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은 종종 완벽한 후회 속에 살게 되니까요. 아마도 해롭지 않아 보이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어쩌면 좌절감에 빠졌을 때, 어쩌면 대화를 마무리하며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나야, 자기 인식처럼, 수용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평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항복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5단어 아래에는 성장을 멈추겠다는 결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닐이라는 남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업무에 매우 능숙하고 매우 독립적이었지만 한 가지, 바로 그의 화를 잘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팀원들에게 쏘아붙이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토론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마침내 그에게 따져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게 바로 내가 항상 그래왔던 모습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건드릴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영구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 끊임없이 변명하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도전하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성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연습, 성찰,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그 본성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데 심지어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에서 옵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질 용기, 이게 진짜 나인가? 아니면 그저 익숙해진 모습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여러 번 던졌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생각에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릴까봐, 존중받지 못할까봐, 그리고 제가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들키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가 겪은 일은 변화에 필요한 것, 즉 취약함, 겸손, 노력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편하지만 지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변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일에서 도망치지 않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는 자기 통제가 완벽함이 아니라 끈기라고 가르칩니다. 우연히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오늘은 불편하더라도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현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선언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바로 저예요라고 말할 때 저는 지금 다른 것을 듣습니다. 두려움과 피로가 느껴집니다. 노력하는 데 지쳤지만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인간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변화이고 삶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바로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 말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꼼짝 못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리는 다음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당신 안에 고요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소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요함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구독하세요. 다음 묵상에서 만나요. 여기 계신다면 아마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제 풀어낼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진정으로 똑똑한 남자들은 단지 아는 것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강점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적절한 때의 침묵이 천마디의 재치 있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이발소, 가로등 아래 조용히 산책하는 남자들을 지켜보면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청하고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저 들어주기 위해 침묵을 채우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신뢰도를 쌓거나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남자들은 특정 문구를 피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은 그 가치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종종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틀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주의한 말의 대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계속 읽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길을 명확하고 힘차게 그리고 조금 더 침묵하며 걸어갑시다. 1.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무해하고 자신감 있게 들리지만 조용히 마음을 독살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장을 많이 말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해주거나 익숙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말입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렸죠. 몇 년 전 워크숍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연사분이 제가 12번쯤 읽었던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멍하니 듣다가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붙인 한 문장이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 문장을 놓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가 종종 하는 말은 나는 배우는 게 끝났어 입니다. 그건 지성이 아니라 교묘한 가면을 쓴 자존심입니다. 금욕주의는 자존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합니다. 우리가 삶의 학생이 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자존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네카는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용구가 아니라 하나의 도전입니다. 저는 커피숍에서 은퇴한 해군 장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0대였고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가 100번은 들었을 법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시하는 대신 몸을 기울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배를 지휘하고 폭풍 속으로 병사들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초보자처럼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기심을 잃으면 슬로모션처럼 죽어가는 날이 오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지성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끼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보여주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고치지 않습니다. 침묵을 다음 의견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존중의 장소,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비록 그것이 뉘앙스, 세부사항, 표현의 변화일지라도 말입니다. 침묵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래,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트로피처럼 모으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여깁니다. 오늘 발을 들여놓으면 어제와 같은 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성장하려면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면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고집하는 목소리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토마스라는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판단을 신뢰하게 만드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체계적이며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어떤 말보다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서비스 확장 제안, 새로운 마케팅 방식, 심지어 서류 작업을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까지 무엇이든 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는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그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작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기보다는 두려움에 떨며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토마스는 게으르거나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노력을 멈췄습니다. 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재앙이 될 뻔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촉박한 마감일, 절반의 예산, 그리고 함께 일해본 적 없는 팀원들까지. 제 안의 낡은 목소리가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저서에서 읽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신의 능력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유용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제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작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큰 도약은 없고 그저 꾸준히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천재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을 논리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은 미지의 것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분함과 집중력, 그리고 규율을 가지고 조각조각 마주합니다. 그들은 전체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걷는 것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그것이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스토아적 용기는 무모한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역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끈기입니다. 이것이 소음과 명확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쨌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길을 볼 만큼 충분히 멀리 걷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내 잘못이 아니야. 압박감을 느낄 때 남자의 입에서 조용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특히 사업, 사랑, 인생에서 일이 잘못될 때 이 말은 무해하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지적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결과를 만들어낼 힘도 함께 회피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책임감이란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크라는 사람을 예전에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했는데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은 지켜지지 않았고 곳곳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고객은 떠났습니다. 마크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고객은 체계적이지 못했고 시장 상황은 열악했으며 팀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느라 바빠서 다음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즉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그리고 또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문제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바로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주체성을 되찾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고쳐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제 삶에서 이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제가 기술적으로 옳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무시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어조, 제가 만들어낸 추측, 제가 놓친 준비 등이었죠. 그 부분은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반응적인 태도를 멈추고
책임감을 갖게 되며 책임감은 힘이 든 곳입니다. 비난은 쉽고 값싸고 박수갈채를 받지만 결국에는 발목을 잡습니다. 책임감은 더 무겁지만 인격과 지혜라는 근육을 키워줍니다. 책임감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문제에 대비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조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탓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음으로써 모범을 보입니다. 4. 도움은 필요 없어. 많은 남성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뒤에서 내가 해낼 수 있어, 아무도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일 뿐입니다. 고귀하고 심지어 영웅적으로 들립니다.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우리가 존경하도록 배운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외로운 늑대, 침묵의 전사,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서서히 자신 안으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제이콥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에 그는 대부분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으로 사업을 하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커피를 마시며 그가 제게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있잖아, 20년 동안 나는 강하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내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 짐을 나눠 짊어지면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남자답지 못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신경 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화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이콥처럼 저도 같은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패이고 침묵은 힘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에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성공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장은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타인에게 의지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왜 우리는 자존심 뒤에 숨어야 할까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잠시라도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연결과 상호 지원은 인간을 단순히 강인함 뿐 아니라 회복력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립을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제력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협력과 형제애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짐을 혼자 지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정의 책상에 앉아 압박감, 마감일, 가족 스트레스, 머릿속에 조용한 전쟁에 휩싸인 적이 있죠.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더 조용해지고 더 강해지더니 마침내 친구, 멘토, 그리고 그저 들어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다시 인간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찾은 건 비난이 아니라 안도감, 명료함,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강인함이었어요. 때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모든 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난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강인함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갑옷을 입은 자존심일까요? 진정한 강인함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언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실패보다 더 많은 꿈을 조용히 끝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드라마나 눈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합리적이고 심지어 현명하게 들립니다. 난 그럴 나이도 안 됐어. 우리는 때로는 농담처럼 때로는 실망을 피하기 위해 속으로 속삭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것은 유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 내 시대는 지났어,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이미 지나갔어 라고 말하는 조용한 종류의 체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믿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목적의식마저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7세에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어린 학생은 20대였고 강사는 그의 나이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거의 나가버릴 뻔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젊은이의 게임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무렵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노인의 손을 담은 사진 시리즈는 수업 내내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의 기술이 아니라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삶이 그에게 의미를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 남아있다고 믿는 그의 용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힌 게 바로 그겁니다. 난 너무 늙었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에 대해 자주 썼는데 어두운 예언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질문입니다. 저는 60대에 새 사업을 시작하고 그림을 배우고 다시 사랑에 빠지고 아버지가 없었던 소년들을 멘토링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훨씬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난 그럴 나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잠기지 않았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은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스토아 하파의 지혜는 성장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의도적이고 더 집중적이며 서두르거나 무모하지 않고 오히려 명확함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쫓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나침반이 되고 상처는 이야기가 되며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있든 단 10일밖에 남지 않았든 살아가야 할 무언가, 쌓아 올리고 나누고 배워야 할 무언가가 여전히 있습니다. 조용한 거짓말이 당신의 것을 훔치지 못하게 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나중에 할게. 이보다 더 순수하고 위험한 말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들리며 마치 미리 계획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도가 죽어가는 부드러운 무덤이 됩니다. 저는 한때 에릭이라는 남자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의 아들 둘, 그리고 그를 흠모하는 아내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꼭 해내겠다고 다짐한 일들의 목록처럼. 다음 주에 편지를 써야지, 일이 한산해지면 애들 데리고 캠핑 가야지, 연휴 끝나고 동생이랑 잘 해결해야지.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에릭에게 전화가 왔다.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대화도 마무리도 없이
그저 침묵과 보내지 않은 메시지 초안만 남았다. 그가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건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스토아 학파는 시간을 결코 미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을 유한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스스로에게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라고 되뇌었다. 병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성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미루는 것은 미묘한 무언가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기회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전화, 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미루면 우리는 주머니 속 돌멩이처럼 그것들을 품고 다닙니다.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을 때조차 그것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의 행동, 감정,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보내려고 했던 편지들이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였습니다. 하려고 했던 대화들이 있었지만 지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 하나하나가 작고 조용한 후회가 되었지만 그것들이 쌓여 결국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무거움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나중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우리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말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은 종종 완벽한 후회 속에 살게 되니까요. 아마도 해롭지 않아 보이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어쩌면 좌절감에 빠졌을 때, 어쩌면 대화를 마무리하며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나야, 자기 인식처럼, 수용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평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항복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5단어 아래에는 성장을 멈추겠다는 결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닐이라는 남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업무에 매우 능숙하고 매우 독립적이었지만 한 가지, 바로 그의 화를 잘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팀원들에게 쏘아붙이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토론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마침내 그에게 따져붙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게 바로 내가 항상 그래왔던 모습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건드릴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영구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 끊임없이 변명하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도전하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성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연습, 성찰,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그 본성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데 심지어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에서 옵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질 용기, 이게 진짜 나인가? 아니면 그저 익숙해진 모습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여러 번 던졌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생각에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릴까봐, 존중받지 못할까봐, 그리고 제가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들키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가 겪은 일은 변화에 필요한 것, 즉 취약함, 겸손, 노력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편하지만 지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변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일에서 도망치지 않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는 자기 통제가 완벽함이 아니라 끈기라고 가르칩니다. 우연히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오늘은 불편하더라도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현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선언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바로 저예요라고 말할 때 저는 지금 다른 것을 듣습니다. 두려움과 피로가 느껴집니다. 노력하는 데 지쳤지만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인간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변화이고 삶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바로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 말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꼼짝 못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리는 다음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당신 안에 고요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소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요함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구독하세요. 다음 묵상에서 만나요.